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1살과 3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출소 후 전처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지명수배를 받은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40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참 오늘도 또 신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추웠는데 낮부터 최강 한파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이제 또 미세먼지가 채우고 있는데요. 연일 이 기온 변화가 요동을 치는 만큼 우리 가족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출연자들 토크가 너무 웃겨요 하신 장설화님, 알바 때문에 본방 못 보지만 다시 보기로 의리하신 썬바라기님, 후추 김대리님, 붐붐님, 스테파니 LK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의붓딸 살해범 사이코패스입니다. 승현님. 네네. 정말 제가 사건 반장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인두껍을 쓴 악마다라고 지금 꼽는 자가 이자인데 말이죠.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결국 살해했던, 지금 나오는 징역 30년형을 받은 저 20대 남성. 자,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판정을 받았다고요. 사실 그 전에 우리 양 앵커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예. 사람 우리는 20대 남성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왜 신상 공개가 경찰 단계에서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할 말이 있겠지만 절대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남성 사실 PCLR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검사를 했대요. 나온 점수 26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이를 무참하게 폭행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한 이 남성, 사이코패스로가 나왔다는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앞으로 형을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도 이렇게 이 이자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자는 그러니까 의붓딸을 이렇게 한 거였는데 원래는 자기 친딸인 줄 알고 이 짓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미치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사이코패스 점수 26점. 그렇다면 다른 그런 비슷한 진단이 나온 범죄자들, 이 잔혹한 이 살인마들과 비교해서 지금 표가 나가고 있네요. 예, 교수님. 지금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알려져 있는 그런 범죄자죠. 38점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전자발찌 훼손하고 연쇄살인을 했던 그 강윤성이도 30점 이상, 조두순이가 29점, 강호순이 27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동근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 26점이고,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거 이영학 같은 경우는 25점입니다. 전부 다 25점 이상이니까 사이코패스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헤어 교수가
지표 점수를 예, 예.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흥미있는 것이 점수로만 본다면 가장 높은 사이코패스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여성입니다. 아, 업무 여인. 예. 그래서 자기 남편 2명과 어머니, 그렇죠. 오빠 전부 약물로 살해를 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질문지에 대한 어떤 답에 대한 점수이긴 하지만 다 전부 다 그 아주 잔혹한 악마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점수는 예.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이게 네. 처음에 말이죠. 사형을 검찰은 구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30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검찰도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사이코패스 점수 26점이나 나왔다. 이러면 이게 뭐 항소심에서 좀 가만히 될까요?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갖고 더 올리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양형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이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무기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이 취업 제한 10년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오랫동안 사회생활이 좀 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거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뭐 무기징역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모 씨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아, 김태균 남몰래 선행입니다. 아, 백 기자, 개그맨 이 김태균 씨가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고 김철민 씨에게 와, 이 고액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알려졌죠? 맞습니다. 고인은 지난 2년 동안 항암 치료와 병동 생활로 이제 생활고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때 이제 고인과 절친했던 지인이 빈소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선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생전 김철민 씨는 지인에게 김태균 씨가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금액이 너무나 크다. 근데 덕분에 병원에서 그래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했었다고 합니다. 이 김태균 씨뿐 아니라 고인을 위해서 유재석 씨, 박명수 씨, 조세호 씨, 남창희 씨, 엄용수 씨 등 많은 개그계 선후배들이 생전에 그 치료비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김태균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이걸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그 형님께 네. 좀 뭐 보탬이 좀 되고자 해서 그냥 네. 했던 건데 그게 좀 알려져 갖고 좀 더 민망해졌어요. 저랑은 철민 형이랑은 이제 네. MBC 개그맨 공채 동기예요. 영향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형님의 어떤 개그 같은 그런 거 유머 이런 걸 또 공연에 또 우리가 같이 써먹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형이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우리 철민 형이 다시 한번 애도하면서 네. 이게 또 기사화 돼서 괜히 민망합니다. 야, 5천만 원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 좀 속사정을 더 잘 뭐 아신다고요. 속사정이라보다는 그날 공교롭게도 김태균 씨하고 제가 식사를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김태균 씨가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날도 막 제가 밥상 이게 쉽게 말해서 약간 짠돌이. 좋게 말하진 예. 못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날도 식사를 하면서 철민이 형 이제 동기라 하면서 철민이 형 조문 가야 된다면 저는 잘 모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뭉클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쉽게 그렇게 돈을 쓰거나 이런 분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얘가 후배들 안 사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뒤에서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뭐 또 이분 김태균 씨 말고도 나머지 분들도 뭐 조세호 씨라든지 그걸 들으면서 개그맨들이 이렇게 또 의리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잘 5천만 원은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한 3천만 땡겨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1,000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갚으세요 그 대신에. 예? 갚으시라고요. 당연히 갚아야죠.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자, 2,000원 아끼려다 200만 원 벌금.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잘 보시면 또라이 땡땡아, 이 병진아 이러면서 욕설이 난무하는데요. 중고거래에서 2,000원 안 깎아줬다고 저렇게 욕설 날린 겁니다. 자, 이에 격분한 판매자가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 구매자를 신고했습니다. 자, 백 기자, 자 욕설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액면가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올렸습니다. 4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를 47,500원, 7,000원에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한 500원씩 깎아달라고 한 건데 처음에는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 판매자가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이런 욕설 배틀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고 아하. 또 성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47,500원에 팔아도 남는 거 안다 이런 말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금 약식 청구가 돼서 200만 원의 벌금을 아니 박 변호사님, 근데 뭐 서로 개인 간에 네. 욕설 주고받은 것까지 다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일단 모욕죄는 형법상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 있는 데서 저런 어떤 구체적, 아니, 추상적 어떤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데 요거는 누가 있는데 아니에요. 둘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다른 걸로 처벌됐습니다. 어떤 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저런 글이나 문자나 도화를 보냈을 때 아. 처벌이 되고요. 원래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번에는 구약식으로 200만 원이 지금 청구됐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성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간 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욕을 안 해야지요. 아, 물론이죠. 아, 바로 그 대답을 제가 원했습니다. 욕을 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써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자, 아무튼 2,000원 아끼려다가 벌금 200만 원.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딸에게 온 문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사진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아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기고 이렇게 연락했어. 통화 안 되니까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 아마 따님이 이렇게 연락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빠가 연락해봐. 자, 이런 문자 요즘 뭐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흔한 수법인데 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문자를 소개해 드리느냐. 이 아빠 3년 전에 이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에게서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자, 백 기자. 아, 진짜 정말 피싱이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정말. 네, 이게 전화로 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저렇게 문자로 하는 걸 스미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필 이 스미싱 문자를 받았던 날이 장례업체로부터 5일 후가 당신 딸의 이제 제사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던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 부모는 아이가 살아있다면 뭐든 해줬을 텐데라며 의료사고로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억울함도 못 풀어줬다. 한없이 예쁜 딸 사랑해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가슴 아픈 뉴스였네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호텔 케이크 품질 논란입니다. 이거 사진으로 봐야 웃깁니다. 보여주시죠. 자,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많이들 사드셨을 텐데, 자, 크림이 그냥 여기저기 덕지덕지 좀 딱 봐도, 야, 이거는 뭐지 도대체? 막 엉성해 보이는데 이 케이크가 말이죠. 서울의 한 유명 호텔 베이커리에서 만든 58,000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박 변호사님. 이거 그거 아닌데? 야, 이거 뭐 내가 저번에 만들어도 이거 보면서 엄청 웃으셨잖아요. 저 찰흙으로 대충 만들어도 저거보단 제가 더 예. 잘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아, 본인이 만드셔도 저게 무슨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색깔도 또 그 색깔이고. 자, 그러면은 견본 케이크 사진하고 실제 판매가 된 사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야. 왼쪽이 견본, 오른쪽이 실제 판매. 맞죠? 반대죠? 반대겠죠.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요즘. 반대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반대요, 반대.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지금 실제 판매된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견본으로. 너무 대충 만든 거. 예, 우리가 이런 걸 팔겠다고 했던 겁니다. 저건 너무 견디기 보기 힘들. 승희원님 네네. 한마디 해주셔야죠. 사기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이거를 청약을 했는데 그와 다소간의 동등성이 떨어지는 거야. 논외로 치더라도 그거와 전혀 다른 케이크 오면 아빠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딸한테 애기야 아빠가 사왔어. 아빠가 너에게 주려고 했는 케이크야. 드려봐. 이랬는데 띡 저게 나오면 저희 딸의 실망한 얼굴을 봤다면 저는 저 케이크를 만드는 호텔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교수님, 솔직히 제가 아까 뭐 노안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 실수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케이크는 견본도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좌측이나 우측이나 예. 거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니까 아마 추상적 예술성을 좀 가미하는 것이 아, 아닌가.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좀 약간 그 작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죄송합니다. 없는 제가 그런 예. 추상적인 거 만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네요. 예.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비슷한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오른쪽은 예. 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아, 오른쪽은 설탕도 좀 뿌려놨고 위에 그 슈가라 그러죠. 그런데 왼쪽은요 예. 너무 정성이 없습니다. 아, 한번 그냥 다시 너무 급하게 보여주시죠. 만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오른쪽 왼쪽이 지금 오른쪽은 지금 뭔가 하여튼 나무인데 나무에 자라나는 뭐 버섯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왼쪽은 그냥 초등학생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작품 무시하신 같아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생이요. 아, 우리 지금 가족 여러분들도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저게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는 뷰시드 노엘이라는 빵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 장작 모양인데요. 예. 장작 모양의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버섯이나 예. 이제 솔잎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는 롤케이크에다가 저 초콜릿 같은 거 뿌려놓은 건데 아. 저렇게 보니까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굴란서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 우리 유식합니다, 백 기자가 백 기자. 또 예, 살려줘서 프랑스어를 감사합니다. 전공했다는 예.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1살과 3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번 이 의류 수거함에 아이를 신생아를 유기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 이 친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 사건 다시 되짚어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요. 오산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의류 수거함이죠. 의류 수거함. 당시에 영하 7도일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저기서 이제 탯줄이 채 잘리지 않은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7, 8개월 정도 돼서 조산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친모가 구속이 되고 나서 이 친부가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자기 아이가 아니라 DNA 검사를 하고 보니 자기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출산한 혼외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친모 과거에 말이죠. 네. 다른 두 아이도 그냥 방치를 해놨다. 자, 1세, 3세 아이가 있는데요. 11월 달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뭐 이거는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아이를 그냥 방임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방임죄가 지금 추가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예. 쓰레기가 보이죠? 예. 1세, 3세 아이가 있고요. 저거는 지금 조금 미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요. 아, 저보다 더 심했다. 아이고, 더 그릴 수가 없어요. 아.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옷도 뭐 제대로 입지 않고 옷이 너무 더러워서 새까맣게 꼬질꼬질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인스턴트만 이제 애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방임 또 복지법상의 아동 학대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일주일 전에 오 교수님 나오셨을 때 교수님과 제가 그 의견 일치를 봤던 부분이 이 친모는 아마 10대 뭐 이렇게 산모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출산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이렇게 버린 10대 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추정했죠. 지금 20대 부부예요. 이미 출산을 3번이나 했던 여성이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은 하는데 나머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그 출산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사파로 나왔습니다만은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하고 다 이렇게 범벅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쪽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 남편도 아마 같이 살 텐데 글쎄요, 어떻게 그걸 같이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들 중에서도 사실 그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그 강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 엄마들과 아이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엄마는 그냥 수수한데
아이들이 윤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엄마는 아주 멋을 부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주 꼬질꼬질한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까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그 추정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승현님, 네.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수달 동안 이 별거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지난 10월부터 남편과 이 여성이 다시 살림을 합쳤다는데, 자, 어떻게 중요한 거 지난 10월부터 살았다는데 어떻게 임신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의아스럽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임신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외모의 변화가 존재를 하는데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경찰은 조금 더 주장이니까 내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부인이 좀 이렇게 통통한 입장이었다, 통통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깅도 하고 특히 무에타이라는 도장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임신한 몸으로 무에타이라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영역의 운동은 분명히 맞는 거죠. 하지만 여성이 정말 무에타이를 하러 간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갔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에타이를 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울음소리조차 없었답니다. 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남편의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남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안에 빨간 물 같은 게 뭐 자꾸 나오길래 예, 니 오늘 생리하나 이랬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생리를 한대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고 한 20분 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은 계속 들어오지 사람은 안 나오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야, 니 그냥 빨리 좀 갔다 오나 하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알겠다 조금만 더 있어 봐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나오더만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아기를 버렸다 하더라고요 경찰이. 근데 원룸인데 적어도 아기 낳을 때 비명 소리를 그 소리도 못 듣고 아기 울음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가. 와, 교수님, 저 더 충격받았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같은 와. 경우는 아주 작정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 여성이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정말 간도 크잖아요. 그 성매매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아이를 자기 바깥에 자기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뭘 사러 나간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보게 되면 글쎄요,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성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떤 그 정조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이를 놓고 또 그 아이를 낳은 아이를 소리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아이가 낳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느냐. 사실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아이를 놓고 나면은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호흡을 갖다가 하도록 해야만 이 울음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아, 승현님, 일단 이 부검을 하고 있다는데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좀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계 영역 성상에 있는 범죄인데요. 이 산모가 유산하는 법이라는 거를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낙태란 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가 출산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산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산 당시 아이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인부 몸 안에서 낙태가 되었다. 즉 임신 중단이 되었다면 이거 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단된 그 아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체 유기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 주신 대로 반드시 아이가 살아서 출산했는지
그리고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살펴야 뒤에 있는 지금 경찰은 사체 유기로 지금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순간에서 임신 중단이 되면 전혀 아무런 죄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분명히 숨을 쉬는 상태에서 산모가 알고 아이에게 자규적인 행동을 했다면 뒤에 있는 죄명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정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숨도 쉬지 않고 세상과 이별을 했다는 사건이라면 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예. 부검을 해서 사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너무 소름 끼치고 미스터리한데 백 기자, 지금 일단 그 아이가 버려졌던 의류 수거함, 그 의류 수거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오산시 매화봉사단 시민단체인데요. 같이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너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시 대로변에 있는 의류수거함이었고 아이가 당시 이제 울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시민들이 아기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게 됐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은요, 이 출소 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을 살게 된 5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김하은 아나운서, 대체 이 남성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출소 후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까? 네, 이 남성은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는데요. 출소 후 전 부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남성은 전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을 엎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곧바로 전 부인의 집을 나온 이 남성. 이번엔 전 동거녀의 집으로 가서 억지로 현관문을 열고 심지어 그 틈으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전 동거녀의 자녀 4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고등학생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부인과 전 동거녀의 집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남성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동거녀의 영업장에 찾아가 얼굴과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야, 이거는 또 뭡니까? 대체 하룻밤 사이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 조금 전에 김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 출소한 이후에 지난 7월이었습니다. 오전 2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전철을 찾아가서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 동거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휘발유 6리터를 가지고 갔는데요. 여기 억지로 현관문을 벌리고 틈 안으로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 이 전 동거녀는 있지 않았고 17살 된 아들 등 총 4명의 자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들이 잠에서 깨면서 다행히도 화재는 진화를 금방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있어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또 전 동거녀의 영업장, 노래방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전 동거녀 집에 이 현관문을 억지로 막 빈틈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휘발유를 불을 넣은 거죠. 집어넣고 불을 질러. 세상에, 근데 그 집 안에 아이들 4명이 있어요. 아니 그 큰애가 깨가지고 그걸 불을 껐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대부분 생명에 큰 위협이 와, 될 수 진짜 있는 이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범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르고 전 동거녀 영업장까지 노래방에까지 찾아갑니다. 예. 찾아간 다음에 침입을 해서 7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거녀를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는 흉기로 또 위협하고 마구 때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 동거녀가 상당히 무섭거나 상대하기 싫었던 걸로 보여요. 예. 한 7, 8m 정도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세상에. 한 3, 4층이거든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어요.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7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전 동거녀를 기다렸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서. 승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남성이 두 집에서 지금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는 게 하나는 전처의 집이고 하나는 네. 동거녀의 집이거든요. 전처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전처가 나에게 자동차 열쇠를 줘야 되는데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서 화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동거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저는 뭐 오 교수님한테도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전제도 특수협박죄라면 이런 사람이 이런 형태로 아무리 지금 뒤에 형을 어떻게 살고 나와도 저는 똑같은 행동에 교정이 안 될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없으면 똑같은 범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없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전 동거녀의 노래방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7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이 짓을 벌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화가 나고 욱해도 7시간이라는 이런 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이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마련일 텐데 이때까지 계속 그 높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보면 이 사람 중증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앞에 전자가 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 부인, 전 동거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씨름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고르고 또 이제 주로 이 피해자들이 뭐냐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잖아요. 불 지르면 거기 자기 자녀들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어떤 여성이 옆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붙었다는 거는 그 남성으로부터 다 전부 다 이렇게 떠나갔다는 건데 그 옛날의 인연을 자기 나름대로는 끝까지 그걸 쥐고 있으면서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푸는 그런 어떤 그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자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이 전 동거녀를 상대로 뭘 했네요. 네, 전 동거녀 노래방에서 일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거길 찾아가서 맥주를 건넸는데 그 안에 필로폰을 넣었습니다. 야, 승현이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거. 아니 동거녀의 맥주에 필로폰을 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전 동거녀 집에 휘발유 6리터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6리터가 그냥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을게요. 콜라가 2리터거든요. 2리터 콜라 3개를 들어 부으면 그 마루에 콜라가 전체가 다 차지할 수 있을 예. 만큼의 큰 양입니다. 그 양을 부었다. 근데 거기 있는 고등학생이 바로 끼어서 불을 껐으니까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가 하나 성립되는 것이고 또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해서 사람이 다쳤으니까 특수폭행치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특수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그다음에 아까 필로폰 나왔으니까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근데 왜 살인 미수는 왜 안 되죠? 그 아이들 4명 어떻게 보면 화마에 다 갈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하고 이 부분이 저도 좀 황당한데 아마 검사나 법원이 판단했을 거예요. 아이가 안에 있다는 사정을 이 남성이 몰랐거나 아이를 죽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듯한데 이 뒤에 있는 판결문 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경찰이 수사가 좀 미진했는지 검찰이 기소를 안 했는지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이 기소한 죄명에는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만 있지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 혹은 살인의 미수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살인 미수가 빠진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살인 미수가 들어간다면 더 중한 이제 범죄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주요한 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폭행치상 정도로 보이는데 이 결국은 사망한 사람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 이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켜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고 피해자 특히 그 전 동거녀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입어서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역 7년을 선고를 하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3층에서 뛰어내렸던 거거든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범죄가 방화미수가 예. 됐기 때문에 더 범죄가 징역 7년 이상은 안 나오고 7년 정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판결문에 죄질이 나쁘다 이러면 꼭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와요. 근데 사실 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결과가 발생했으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적인 판단은 이게 방화를 하려고 했던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봤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 7년 정도가 선고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또 언제나처럼 이 7년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교수님, 이 사람이 지금 50살입니다. 자, 뭐 다 채우고 나와봤자 출소를 하면 57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치료받아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저는 7년 후에 장담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앞으로 나와서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또 비슷한 범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긴 있어요. 바로 피해자들이 이 세상에 없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몸에 병을 줘서 행패를 부릴 힘을 갖다가 없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행패를 부리고 또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온다, 즉 7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되면 굉장히 불안해할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지명수배를 받은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의 실태를 파헤쳐봅니다. 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라고 하는데, 이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는데, 뭐 백 기자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이제 자리 잡을 때 뭐 메뚜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런 콜뛰기는 또 뭐예요? 콜뛰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차량이나 렌트카 빌려서 불법으로 택시를 하는 건데, 이게 택시를 하려면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등록이나 허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록이나 허가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을 조금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장거리에 할 때 갑자기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른다든지 예.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든지 아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 이렇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 콜뛰기란 업주와 운전기사 28명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가장해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콜뛰기 일당의 적발 현장 잠깐 보고 가시죠. 안 도망가요. 어디로 내리시고 아니 여기다 갈게요. 어쨌든 형님 돈을 받고 그 지금 렌터카죠? 네. 렌터카로 손님 태우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외국자동사상법상.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일단 우리가 확인서 받고 나중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오셔서 조사를 받으면 돼요. 요즘 뭐 승현님 택시 대란이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뭐 법인 택시 기사 숫자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확 줄면서 밤마다 택시 잡는 게 진짜 전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더 이게 막 난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실 수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또 일찍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서 택시가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콜뛰기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듯한데요. 정말 치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8명을 먼저 그 택시 대리를 하는 업체에 있는 A라는 사람이 모집을 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모집을 해요. 모집하고 난 다음에 혹시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못 가지만 예. 그런 장소에 이제 전화번호를 붙여 놓는 거예요. 일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해서 교통 취약 지역이 좀 존재를 해요. 뭐 저희들이 뭐 특정 지역 뭐 한두 군데를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콜뛰기가 가는 거예요. 콜뛰기가 가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대리운전 대표 A씨는 하루에 18,000원의 산악금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은 그 한 건당
그런 어떤 콜뛰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4년, 5년 정도 했는 듯한데요. 한 7,5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택시가 안 잡히는데 나는 지금 심야니까 집에는 가야겠고 이렇게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렇다면 다 태워주죠. 돈 받고. 뭐 콜 떼기가 콜뛰기입니다. 뛰기. 콜을 뛴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돈 벌기 필요하다면 타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유상운송수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고 운송을 하게 될 때 처벌이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차 범죄 무방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단속에 나섰던 이 사법경찰단 관계자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다수의 강력 범죄 전과자들이 많았음에도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또한 불법 콜택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서 28명이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당장 승현님,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만약에 뭐 좀 콜뛰기의 택시를 타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섬뜩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28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전과 16범도 존재를 했고, 뭐 강도, 절도, 폭행, 엄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운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런 택시를 아무리 교통 취약 지역이라 할지라도 타시는 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는 좀 이렇게 택시도 좀 많이 좀 늘려주시고 이런 어떤 불법 콜뛰기가 절대로 성행하지 않도록 좀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제일 1의 임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이 전과자라고 해서 모두 다 뭐 어떤 전부 이 갱생의 기회를 뺏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이 콜뛰기라는 게 불법인데다가 또 좀 택시와 비교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전과 조회 같은 것도 의무화돼 가지고 이런 우려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오 교수님, 이게 이 택시 아니라는 데가 차량 안은 일단 밀폐가 돼 있고 또 운전자의 의도에 의해서 나의 행선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운전자가 쥐고 있다는 그런 공간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운전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청주에서 있었던 그 연쇄살인범 때문에 성범죄자는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없는 그게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스크리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가다가 조금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나중에 보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거기서 큰 부상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편리한 점도 있고 조금 뭐 돈이 쌀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좀 이렇게 그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런 차량을 갖다가 운용을 하다가 문제가 나면 정말 수습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저걸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진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지금 돼야 되는데 탄 사람을 뭐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특히 그 콜뛰기 택시나 콜떼기 차가 실수로 사고를 했을 때 전혀 무방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이런 학대를 한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과거 학창 시절 경험담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채팅창에 좀 나도 이런 아픈 경험이 있다라는 거 초등학교 시절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백 기자. 이게 이 초등생 제자에게 교사가 폭언을 했습니다. 네, 무려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 있는 일입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무려 한 달간 10명의 학생들에게 심한 욕을 하고 또 몇 명에게는 특정 학생들을 좀 따돌리도록 종효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초등생한테 살인 협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좀 얘기만 좀 들어보면 30대 여교사입니다. 여교사가 받아쓰기 공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리겠다. 아유, 이런 말도 세상에. 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네, 창문으로 던져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평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무서운 글쎄요.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오늘 방송 중에 말씀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니, 뭐 솔직히 많이 들었죠, 뭐.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저를 죽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죽인다는 말도 잘 안 쓸 뿐더러 그때랑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뭐 40대 여고서 저랑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좀 적거나 이럴 것 같은데 본인이 커온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선풍기에 목을 뭐 매달아 죽일 수 있겠냐 이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딱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맞습니다. 위협을 느낄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옛날 기준 선생님이 죽인다 하면 뭐 죽이든지 말든지 생각을 말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들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낑깡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성 회비 안 냈다고 뺨을 10대 맞았어요. 오보님, 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약간 좀 이상해서 진짜 매일 두들겨 맞았다. 아직도 끔찍하다. 지우개 떨어뜨려서 주웠는데 컨닝하려고 한다고 뺨 맞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쩡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저도 그런데 우리 오 교수님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을 테니까요. 그때는 뭐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더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게 선생님들 중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좋은 학교 나오셨는데. 어저께 안 혼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은사님. 그랬었어요? 95세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면은 뭐 이게 국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수필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주시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수필 읽고 그다음에 또 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이 그 선생님이라고 제가 붙이기는 좀 어렵고 이 선생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 사람이 받는 어떤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학교에 나와서 자기 그 제자들 어린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푸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평소 수업 시간에 수업 중에 부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던 교사가 아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교사가 무슨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본인의 행동 자체가 범죄인데 그래서 막대기로 교탁을 치고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적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승현님 지금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럽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좀 이런 부분은 좀 반성하실 분들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일이라지만. 예? 사실 지금 이 교사가 했는 두 번째 행동이 저도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한테 하셨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간 학생이 있대요. 밥은 사람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그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해라.
책상 치우고 바닥에서 공부해라. 교실 구석에서 서 있거라. 아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이런 순간이 되면 하나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무릎을 꿇고 벽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있으라는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왜 이 행동을 벽을 보고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좋은 학교, 제가 진짜 좋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지방에서. 그 당시에 정말 탑 오브 탑을 졸업했는데 저하고 같이 떠드는 애가 있는데 저 떠드는 애는 안 때리고 저만 때리는 거예요. 야, 왜 떠들어? 빡! 왜 떠들어? 빡! 왜 떠들어? 빡!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걔는 들어가고. 같이 떠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없어져야 된다. 태어나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한민국 학교 다 뭐 해 뭐 이런 거 딱 상황인데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부모의 지위가 아이의 학교 생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미래 세대 행복을 지우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부정부패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 사건 반장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마지막 말씀만 안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나가요 한 번씩. 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부정부패하고 지금 아예 지금 예. 죽인다 협박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런데 방금 네. 그 투명인간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그 식사 시간이 아닌데 아이들 셋이 그냥 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자, 민경이, 지훈이, 재현이는 전학 간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교실에 없으니까 여러분 쟤네들 아는 척하지 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사가 학생들한테 야, 쟤네 왕따 시켜. 야, 이거는 교수님,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진짜. 이 그 교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한 10살 정도 되는데 이때 받았던 이런 그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할 수는 있지만 늘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사를 하는 것을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직업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솔직히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 학교 다닐 때 일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야, 내가 이거 좀 이 사람의 좀 스트레스 화풀이 대상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뭐 사실은 말로 해주시는 분들은 좀 뭐 죽이든 말로 하면 뭐 나한테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때리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으면 제가 변호사가 될 줄 몰랐지만 한 몇 명은 구속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 그건 너무 가시. 그래서 할 수 있죠. 지금 그때는 법을 모르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 때리는 대로 다 맞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시고. 요즘은 이제 못하죠. 시대가 변했고 그렇죠. 저는 1980년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88년도 그때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랑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아동의 학대라는 거는요.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신체적 가혹행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말 다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아동의 종사자가 했는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건 중대한 범죄로 분류가 돼서 매우 큰 범죄가 돼서 벌금도 아니에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 이상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주 중하게 여기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받아야 되고요.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더 이상 선생님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만큼 자기는 화풀이 격으로 했는 것 같은데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 기자, 이 솔직히 뭐 저희가 이 사건 반장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이 학생들한테 폭언을 퍼붓고 뭐 이러는 교사들 왕왕 있어 왔잖아요, 지금.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019년에 충남 부여군에 있는 도덕교사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학생 아주 나쁜 학생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욕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이제 신체 부위를 갈기갈기 찢어서 찍겠다 뭐 이런 식의 욕까지 했는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네, 또 욕을 하면서 나가 놀다가 쳐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학생들 상대로 또 엄마한테 누가 얘기했냐 이러면서 이제 체벌도 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꽤 재질이 나빠 보이는데도 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나 뭐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워낙 한 학급에 관리해야 되는 학생 수가 뭐 70명 막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관리라는 게 불가능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을 좀 감안은 해야겠지만 요즘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게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실형을 전제로 가는 거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의 집행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정말 맞을까? 아니면 단기 자유형이라도 정말 악풍의 폐습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설에서 이 사람의 자유박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봤던 이 전자의 사건, 이 교사 3개월, 그냥 3년 동안만 그런 유사업종의 취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사는 될 수 없지만 다시금 학원은 3년 이후에 가서 학원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얘 뭐야? 이혼 서류, 협의 이혼. 뭐라고? 이혼 서류. 알아들으셨소? 나 길복자는 황종갑한테 주왕군 땅 2만 평을 받는 대신에 황종갑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멋지다, 길복자. 들으신 정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1,000만 원짜리가 10억이 됐네요. 얼마나 되는데? 2만 평. 뭐? 2만 평? 며칠 안에 길복자 씨 명의로 바뀔 거예요. 그딴 돈을 내놔. 안 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한 땅이 100배나 올랐다는 소식에 놀란 남성. 이와 비슷한 일이 정 씨 부부에게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혼 2년 만에 따로 살기 시작해서 이후 2년 동안 별거했지만 결국 화해하지 못했다는 정 씨 부부. 아이는 없고 재산이라곤 신혼집 한 채뿐이라 이혼 과정은 수월했는데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절반씩 돈을 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이 보내온 재산 분할 금액이 정 씨가 생각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2년 전 별거를 시작했을 당시 시세로 재산 분할을 했다는 남편.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은 2배나 넘게 올랐고 차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나버린 정 씨, 재산 분할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내 정 씨는 왜 이혼할 당시에 그 정확한 신혼집의 시세를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아차한 거죠? 그러게요. 그 당시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정 씨는 지방에 있는 친정에서 지냈고 남편은 수도권에 있는 신혼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재산 분할 당시 남편이 집을 매각했던 게 아니라서 계약서상의 금액은 확인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 씨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혼을 한 시점의 시세차가 2배가 넘는 데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재산 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정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이 역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딱 정리하면 이거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아파트 값이 2배로 뻥 뛰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혼한 아내는 야 이거 다시 좀 나눠야 되겠다. 지금 이런 분쟁이 생긴 건데
자, 백 기자. 일단 말이죠. 이 부부 결혼 2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 이름이 정 씨입니다.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하는데요. 직업 특성상에 출장도 많이 하고 또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남편은 집돌이였는데 퇴근 후에나 휴일에 집에서 밀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낙이었다고 합니다. 신혼이지만 일에만 몰두하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고 정 씨가 일이 잘 되면서 또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이가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2년 별거 끝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별거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 식어버렸군요. 뭐 사실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예. 라는 말이 있듯이 아까 이게 사진작가라 그랬잖아요. 예. 사진작가니까 지방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데 공모전에 땅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방이 공모전 당선되는 곳이 마침 친정하고 가까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그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친정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수도권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왜 아내가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고 자꾸 이제 나와 같이 안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별거가 되었는데 이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아무리 지방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있는 장소에 와주면 좋겠는데 친정에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신혼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떨어져 있어서 결국 마음이 멀어졌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자체를. 글쎄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 이 딸 시집 보내면 아무리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싸우더라도 그래도 같이 자야 돼요. 옆에서.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그렇게 보통 조언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른들이.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버릇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하면은 뭐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 친정 그 부모님들이 친정에서 오래 지내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야 이게 별로 안 좋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제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딸이 오랫동안 무명 작가로 있으면서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바로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뭔가 자기 그 어떤 존중감이라든가 자아 실현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니까 부모님들도 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둘이가 좀 이렇게 서로가 양보를 해가지고 좀 약간 옆에 그 사위도 외조를 좀 해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신뢰가 깨졌다라고 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이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별거 하면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혼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눠야죠.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일단 신혼집. 자, 이거를 남편 명의로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공동 명의로 했더라면. 자, 이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만약에 이혼할 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부정행위 등등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이 유책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둘이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명의는 누구한테 관계없이. 근데 요즘 많은 부부들은 지분을 2분의 1씩 해가지고 이혼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 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본인도 좀 자금을 댔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했던 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본인이 이제 소득은 많지 않지만 프리랜서 작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요. 또 보험 관련돼서 지역가입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해두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잖아요. 남편한테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걸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죄였던 건가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혼할 때 이 정확한 재산 분할 금액을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결혼할 때 야, 우리
나중에 혹시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너가 갖고 이건 내가 갖고 솔직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합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혼집은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집이었다고 해요. 계약 당시에는 교통이 좀 불편해서 미분양됐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인데 당시에 가격도 저렴했고 또 개발 호재가 없어서 집값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살던 집을 매각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한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그냥 워낙 집도 멀고 그랬기 때문에 이혼 절차부터 진행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별거 중 폭등한 아파트 가격, 이 재산 분할 시에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부동값이 부동산이 부동값.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별로 문제가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보느냐, 이혼 시점으로 보느냐 이게 두 가지거든요. 별거를 하고 이혼할 때까지 재판이 오래 예컨대 3심까지 간다 그러면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법원 법률심이고요. 항소심,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는데 2심에 변론하는 재판하는 까지 그때까지 오른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오른 가격으로 나눠야 됩니다. 지금 남편은 구입 대금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둘이가 이혼할 때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끌면요. 집값 오를 것 같으면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 계속 끌고 아이고 좋은 팁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부동산 너무 오르니까 이혼하는데 미소가 계속 지어져요. 세상에. 별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안하고 명의가 있는 사람은. 그렇군요. 빨리 이혼하자, 빨리 이혼하자. 아니, 이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왜냐하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르면 오를수록 받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니까 그럼 내가 신혼살림 이거 2년 동안 너 사용한 너 내 TV니 뭐니 이런 거 다 사용했잖아. 그 사용료 내. 사실 어떻게 하면 재산 목록을 다 갖고 옵니다. 원고 피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막 딸딸 긁어서 와요. 또 상대도 딸딸 긁어서 오고 빚도 엄청 많은 것처럼 갖고 오고 법원에서 이제 그걸 보고 공평하게 나누고요. 이제 이 두 부부는 2년 정도밖에 생활 안 했어요. 2년 정도 혼인 생활을 했던 경우는 이게 반반 가진 않고요. 통상 지금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면 50대 50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재산 모든 걸 갖고 와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딱딱딱 나눠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주장해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사용료도 체크가 될 수가 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재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면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이거 뭐 좋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은 정보죠.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이혼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내분한테나 좋은 정보인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해합니다. 명의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좀 이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 상대편은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 재판할 때 한 일정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건 쉽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급적이면 서로 이제 다시 화해해서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슨 막 폭력 이런 거면 저는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런 어떤 이런 서운함 이런 게 쌓여서 이혼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은요. 이 메일로 온 사연을 짧게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박명숙님인데요. 박명숙. 사건반장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사건반장부터 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한국에 사는 친구들에게 저는 하와이 빅마마라고 불립니다. 하와이 빅마마 순형 오키타.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그 부군께서 일본 분이신가요? 자, 그리고 안나님 지난주 금요일 양지열 변호사님과 승재현 위원님이 격하게 논쟁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두 분 곧바로 편하게 화해하고 바뀌시더라고요. 사건 반장 분위기는 참 독특하고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금요일 방송 안 보셨죠? 이건 안 하는 것도 봐야 됩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는 사건 반장은 저도 다른 방송 하고 절대 안 본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방송 하니까 못 나오는 건데 그걸 봐야 되군요. 내가 나와야 사건 반장 본다. 꼭 제 방송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방송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아직까지는 별일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 거리인데요. 한 남성이 경찰이랑 대치 중입니다. 저 경찰입니다. 남성이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갑자기 여자 경찰관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몸을 돌려서 현장을 떠나는데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에 여자 경찰이 뭔가를 들이밉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온 후추 스프레이 아니에요, 저거? 네, 맞습니다. 지금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건데요. 남성이 휴대전화를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자 경찰관이 화가 났는지 저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얼굴에 뿌린 겁니다. 남성은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면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손으로 또 옷소매로 눈에 묻은 후추 스프레이를 닦아내고 다시 돌아서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왜 뿌린 거죠, 저걸? 영상을 보시면 2명의 경찰관이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성은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난 남성이 경찰관 배지에 적힌 이름과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했던 건데요. 경찰관은 처음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이 휴대전화를 저렇게 얼굴까지 들이밀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대응한 겁니다. 저거 맞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예, 남성이 눈을 닦으며 고통스러워하자 경찰관이 남성에게 진정하라고 하는 말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현지 경찰은 이날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걸 알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경찰관 중에 한 명이 남성의 아이들 앞에서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승현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 아이에게 욕설을 했는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현존하고 명백한 위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휴대폰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물론 지금 비살상 무기고 경찰관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 장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후추 스프레이지만 그런 것을 뿌리는 게 과연 맞는 공권력의 행사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다음 현장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지금 뭐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인도네시아인데요. 지금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마구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집니다. 지금 차가 깔렸어요. 예,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건데 저 아래에 승합차가 한 대 깔렸습니다. 네, 나무가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덮친 건데요. 이 모습을 본 행인들이 승합차로 다가가서 나무를 치워보려고 하지만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에 깔린 승합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문이 아예 찌그러졌고요. 앞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람 안에 타고 있을 텐데. 저 승합차 알고 보니 구급차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운전자가 곧바로 차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피했고 다행히 다친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네, 아이고야. 몸 하나에 머리가 둘, 팔은 4개인 쌈산둥이죠. 이들은 19살의 소나 씨와 모나 씨인데요. 상반신만 분리된 채 태어나서 심장을 제외한 주요 장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अच्छा ते ਉਹ ਡਾਕਟਰ ਕੇ ਆਪਰੇਸ਼ਨ ਤੇ ਪਹਿਲਾਂ ਕਰਨ ਲੱਗੇ ਸੀ ਫਿਰ ਕਹਿੰਦੇ ਬਟ ਕਹਿੰਦੇ ਕਿ ਨਹੀਂ ਆਪਰੇਸ਼ਨ ਨਹੀਂ ਹੋ ਸਕਦਾ ਫਿਰ ਸਪਾਈਨਲ ਕੋਰਡ ਇੱਕ ਜਾਂ ਲੀਵਰ ਸਟਮਕ ਸਾਰਾ ਕੁਝ ਇੱਕ ਸਿਸਟਮ ਇੱਕ ਇਸ ਲਈ ਫਿਰ ਨਹੀਂ ਹੋਣਾ ਚਾਹੀਦਾ ਨਾਲ ਹੀ ਰਹਿਣਾ ਚਾਹते ਹੁਣ ਤਾਂ ਹਾਲਤ ਹੋ ਗਈ ਹੁਣ ਤਾਂ ਹੈ ਚਲੋ
네, 이 쌍둥이 형제 생후 2개월 무렵에 부모에게 버려진 후에 보육원에서 유년 시절 보냈다고 그러고요. 어려서부터 전기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는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실습 경험도 많이 쌓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꿈을 이뤄서 어엿한 사인이 됐다고 해요. 아, 어디 취직한 건가요? 취직했습니다. 최근 형제가 인도 펀자브 도시죠. 전력공사의 전기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장애를 딛고 꿈에 그리던 전기공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세상에. 형제를 채용한 펀자브 전력공사 측은 쌍둥이 형제가 사내훈련센터에서 방문했을 당시에 보여준 전기기술에 대한 관심 또 간절함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를 장애인 채용 할당에 따라서 고용을 했지만 이들이 상당한 양의 전기기술 관련 지식을 보였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아, 두 사람 진짜 기쁘겠네요. 네, 맞습니다. 쌍둥이 형제 원하던 직업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를 키우고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선단체 또 기회를 준 펀자브 주 정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일은 주로 소나 씨가 도맡아 하고 모나 씨는요, 옆에 보면 보조 역할을 할 겁니다.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둘인 형제에게 펀자브 전력공사 측은 2명의 월급을 지급한답니다. 그 월급은요 2만 루피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2명분의 월급. 네. 자, 다음 현장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에스파냐입니다. 네. 한 남성이 계단을 성금성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 위에 머리를 맞대고 한 남성이 보이는데 머리가 떨어지거나 무거워서 쓰러질 만도 한데 신기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금방 봤던 쌈삼둥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베트남 출신의 서커스 고개 형제입니다. 아, 이 묘기 대행진인가요? 네, 묘기죠. 머리를 맞대고서는 고난도 고개 동작으로 가장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기네스 기록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이들 무려 53초 만에 총 10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자신들이 세운 기록이 물론 2018년 페루 고개사들이 세운 세계 기록까지 다 갈아치우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이들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Tất cả mọi người đã theo dõi, động viên và ủng hộ tinh thần cho quốc cơ quốc nghiệp. Những năng lượng đó, quốc cơ quốc nghiệp đã làm thành công và chiến thắng này, những danh dự này là thuộc về tất cả mọi người. 네, 저 정도면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좋아야 됩니다.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 베트남 형제, 보면 볼수록 멋지고 신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스리랑카로 가보시죠. 코끼리. 네, 코끼리 한 마리가 흙탕물로 가득 찬 우물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지나가다가 빠진 것 같은데 우물이 꽤 깊어서 그런지 코끼리가 밖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코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지친 것 같습니다.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침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굴착기를 사용해서 우물에 진흙을 퍼내자 그제서야 코끼리의 몸이 수면 밖으로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굴착기 때문에 코끼리가 약간 놀란 것 같은데 물이 빠지자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끼리 지금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나요? 웅덩인데 지금 상당히 굴착기가 파놓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연기가 양쪽에 펴 오르고 있죠. 네, 코끼리가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구조대원들이 폭죽을 쏘고 있습니다. 잔뜩 흥분한 코끼리가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폭죽을 쏴서 코끼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이걸 알아차린 건지 방향을 돌려서 숲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코끼리는 이날 안전하게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교수님, 코끼리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디서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국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진짜? 네. 보셨겠네요. 그럼 많이 봤죠. 코끼리 타고 다니셨겠네요, 그럼? 아니, 타고는 안 다녔는데 출퇴근하실 때? 시내 코끼리 다니는 거는 제가.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 교수님 분량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특별한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숨을 편히 쉬세요. 공기 중 바이러스가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바이러스 99.99% 살균 공기에 백신을 세스코 바이러스 선제 공격 풀 라인업.
입속 세균,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 확인해봐. 리스테린. 칫솔지구에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리스테린으로 99.9% 올킬. 세균 없이 더 건강하게. 보여줄게 확실한 차이.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하는데요. 이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의 햄버거 레스토랑이 이 아시아 최초로 이 잠실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대표 햄버거 가격이 개당 별이 3개 31,000원이나 한다는 겁니다. 빨리 값싸게 먹을 수 있어서 먹는 햄버거 값이 31,000원이라. 이 고든 램지라면 나 먹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돈 주고 햄버거를 왜 먹냐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잠시 후에 얘기해 보죠. 빨리 넘어와 주십시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자나깨나 코로나 주심. 안녕히 계십시오.